어제 임명장을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2기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 집행의 70%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최근 잇단 KTX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인 오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으로 중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개장부터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권을 노리고 수억 원의 금품을 제거하는 혐의로 롯데와 현대, 대우건설 임직원과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태블릿 PC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잠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식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취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로 첫 출근한 홍 부총리는 내일 경제활력, 구조개혁, 포용 강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했듯 민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둔화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요. 또 장기화된 고용 쇼크도 큰 문제입니다. 네. 내일 통계청이 11월 고용 동향을 내놓지만 크게 개선된 수치가 나오긴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진단입니다. 홍 후보자의 정책 보관은 다음 주 초 발표되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불황이나 침체로 가지 않으려면 정부도 재정을 빨리 풀어서 현안 해결에 나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 지출은 469조 6천억 원인데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친 내년도 정부 세출 예산은 399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70.4%에 해당하는 281조 4천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합니다. 이는 2013년 상반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일자리 예산의 78%를 배정해 고용난 해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를 가리켜 딩크족이라고 하죠. 이런 딩크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외벌이보다는 소득이 더 많아서 또 여유가 있어서 아이를 더 낳을 것 같은데 그 반대라고요? 네, 지난해 11월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초혼인 경우는 약 111만 쌍입니다. 이들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비중은 37.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부부 연차별로 보면 1년차 부부의 80% 가까이, 그리고 3년차의 경우도 30% 넘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당 평균 출생아 수는 외벌이 부부가 0.86명으로 0.7명인 맞벌이 부부보다 많았는데요.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출생아 수는 0.88명으로 활동 중인 경우보다 0.2명 가까이 많았습니다. 자가집이 있는지의 여부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주택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5명으로 무주택인 경우보다 0.12명 많았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맞벌이 부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통계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기준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맞벌이 부부는 전체의 약 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도 같은 기간 4.7% 늘어난 5,280여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약 7,200만 원으로 외벌이 부부의 1.7배 수준이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가계대출도 늘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부부가 전체의 83%를 넘었고 대출 잔액의 중앙값은 1년 전보다 13%가량 늘은 약 8,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중 한 곳은 여전히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 317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달 말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주 52시간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걸로 풀이됩니다. 상장 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 매매 거래 정지가 해지됐는데요. 하지만 분식회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총론부터 듣고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유지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결정이 제 예상과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가장 놀랐던 좀 속도였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이제 빨리 상조회 나왔죠? 적격 심사를 한 다음에 어쨌든 네. 기업 심사위로 갔었거든요. 저는 한 차례 더 회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제 오후 2시에 회의 시작하고서는 일단은 어쨌든 결론에 대한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 빠른 속도에 조금 뭐 놀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기업 심사위 쪽 일단 매출과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 또 하나 기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재무 안정성이 일단 상장 폐지를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역시 재무의 투명성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는 조건과 함께 일단 상장 재개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일 만에 지금 거래가 재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래 재개됐고 장 초반에 20% 이상 네. 이제 급등을 하다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한 17%, 18%대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일단 장 끝나서 봐야 되겠지만 수급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가령 기관들이 오히려 빠지고 이 물량을 개인이 받는 형국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이번 매수에 가세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하루의 주가 급등에는 큰 방향성은 좀 의미는 부여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도 주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18% 가 넘네요. 조금 넘게 오르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의 개인 투자자만 해도 8만 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가 됐었는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VIP 고객들에게 이렇게 보냈던 그런 메시지를 보니까 네. 아마도 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지금 현재 여의도나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삼성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은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의 대장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 한 2년간의 수급 구조를 보면 개인들이 바이오에 굉장히 많이 지금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바나 셀트리온이 잘 나가면 나머지 바이오도 좀 아, 이끌어 줄 수 그렇지 있지 않을까라는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큰데요. 네. 하지만 오늘 좀 다른 패턴은 일단은 셀트리온 관련 삼총사들은 하락폭이 큽니다. 네. 낙폭이 좀 크고 바이오주도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가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편차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바의 오늘 20%대 급등이 전체 바이오의 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결론 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 회계정부 수정 등의 이제 조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진척된 게 없는데 네. 이 거래 재개가 결정이 되니까 이것도 너무 빨리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도 나와요. 제가 앞서 이제 속도에 좀 결정이 내린 그 속도가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하는데 지금 회계장부 수정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4조 5천억 원을 부풀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4조 5천억 부풀린 부분을 빼고 나서 회계에 대한 이제 재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수정 후 재공시를. 실제로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5조 원대 분식회계 이후에 1년 반 거래 정지가 됐고 이후에 다시 되기 전에 일단은 이 회계 재공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현재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 후 이 수정 공시가 아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바로 거래를 재개한다면 이후에 이제 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이것이 좀 앞뒤가 약간은 모순된 그런 결정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삼성 봐주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마불사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대우조선해양 등에도 분식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상장 폐지는 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번에 삼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팩트를 전해드리면 이제 분식회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장 폐지된 경우는 현재는 없었다라는 네. 건데 이제 대마불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마 거래소 측은 거래의 안정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만 거의 한 8만 명이 5조 원대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국민연금 돈이 한 4%, 지분의 4%가 꽤 되죠. 네. 외국인도 전체 지분의 한 9%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상장 폐지에 뒤따르는 후폭풍이 훨씬 클 그러네요. 것이다라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 이 부분을 아마 있겠죠.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외부 전문가들도 가장 크게 고려했던 대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면에서는 또 공분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은요, 이게 분식회계로 인해서 상장 폐지된 경우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는 조금 특별하다라고 이제 시민단체나 일부 이제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네. 상장 과정에서 분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천무효, 상장에 있어서의 분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 분식회계 관련 상장 폐지 사유가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도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거래소의 판단, 또 기업심사위의 판단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역시 기업의 수익성, 매출 연속성을 더 이제 주목을 한 것인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삼성 봐주기라든가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래가 재개가 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아직 이제 검찰 고발이라든가 뭐 금융당국 차원의 중징계는 유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근데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네.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법조계에서는 이제 묘수였다는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번에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행정소송을 가서 2심을 한 2년 반 끝에 이게 이제 가령 무혐의라든가 혐의 없음이라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실은 상장 폐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래소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이에 오히려 거래 안정성, 불확실성을 깨기 위해서 실은 먼저 이 상장 선수로 재개를 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행정법원에 관련한 소송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19일에 첫 번째 또 공판이 열리게 네. 되는데 아마도 한 1년, 2년 뒤에 정말 최종적으로 이것이 분식회계인가, 고의적 분식회계인가 아닌가는 한 뭐 2심 후에 1, 2년 뒤에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우선 그 전에 이제 거래는 재개됐고 아마도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장부 수정, 회계장부 처리 후 뭐 재공시도 나오고 아마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또 전해드릴 것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법원으로 간 느낌이 겁니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의 판매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분식회계 혐의로 감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2분기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 셀트리온의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 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을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이 경영 포기를 확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의사결정의 투명한 진행을 담보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며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최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오늘 오전 긴급 보도 자료를 내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오늘 오전 사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견된 사퇴였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KTX 열차와 굴착기 충돌 사고를 시작으로 이번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에 이르기까지 최근 3주간 무려 10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결국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잇따른 열차 사고의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취임에 코레일을 이끈 지 10개월 만에 낙마입니다. 오 사장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 변을 남겼는데요. 오 사장은 이어 모든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다며 열차 운행을 위해 땀 흘리는 코레일 직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의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 합리화와 민영화, 또 상하 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문제가 방치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기로 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최근 잦은 열차 사고로 국민들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열리는 긴급 현안 질의인데요. 아직까지 시작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오 사장이 오전 중에 KTX 강릉역 탈선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장직 사퇴 뜻을 밝히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는데 현재 국토위 긴급 현안 질의에 다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계획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 사장의 사직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청와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편 논의는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회사를 대표하는 차 플래그십 SUV 신차를 내놓았습니다. 펠리세이드 신차 발표회 현장에 채널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대형 SUV 신차 발표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경기도 용인에서 대형 플래그십 SUV 펠리세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LA 오토쇼를 통해 최초 공개됐던 펠리세이드가 국내에서도 공식 출시된 겁니다. 차명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 지역에 위치한 고급 주택지구 퍼시픽 펠리세이드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는데요. 달리는 별장처럼 디자인과 주행 성능은 물론 운전석부터 3열 좌석까지 공간의 활용성과 안전, 편의 사양까지를 갖췄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리터당 12.6km로 동급 최고 연비입니다. 현대차는 펠리세이드로 벤츠 등 대형 SU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가 대형 SUV에 도전작을 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침체된 자동차 업황에 대해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표 차종 플래그십은 함대의 대장함을 뜻하는데요. 이런 플래그십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그 효과가 다른 차종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 SUV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인데요. 현대차는 펠리세이드로 미국 시장 등에서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펠리세이드는 지난 2015년 베라크루즈 단종 이후 현대차가 처음 선보이는 8인승 SUV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기다리던 고객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현대차에 따르면 사전 계약 8일 만에 2506대가 계약됐는데요. 이 규모는 지난해 전체 대형 SUV 수요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신차 발표회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롯데와 현대, 대우건설 임직원과 관계자 수백 명이 입건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건데 어떻게 준 겁니까? 경찰 조사 결과 우선 롯데건설은 계열사인 고급 호텔의 조합원을 속박시키거나 태블릿 PC나 현금 등 금품을 지급하면서 모두 2억 원을 썼습니다. 현대건설도 고급 가방이나 현금 등 1억 1천만 원어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대우건설은 고급 만년필과 현금 등 금품 2억 3천만 원어치를 준비해 이 중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 의사만 밝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건설사들의 이런 비리가 처음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나요? 재건축 사업장,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권은 사업비가 높아서 건설사들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수주한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사업비만 10조 원, 또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주 전마다 시공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공사 선정 투표권을 지닌 조합원들에게 경쟁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온 겁니다. 건설사들은 보통 OS 업체라고 불리는 홍보 대행 업체를 전면에 내세워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홍보 용역비는 분양가에 반영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 전 사장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을 상대로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된 당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계획입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라흥천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지난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신 전 사장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조사 2부에 배당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맡은 조사 2부는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날 신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담당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 2부로 재배당돼 함께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조사 2부는 신 전 사장 조사 이후에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어느 때보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화된 시장, 금리와 수수료 인하 압박 등으로 정체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데요. 그중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 시장이 기회의 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핀테크와 모바일을 주 무기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박기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장인 2년차 찌엔 씨. 모바일로 신용대출 신청을 한 뒤 상담을 받으러 우리은행을 찾습니다. 현지 은행보다 금리가 싸고 휴대폰으로 편하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끌렸습니다. Thứ ba nữa là lãi suất cái sản phẩm mà mình sử dụng cái khoản vay tại ngân hàng Uri thì nó rất là ưu đãi, rất là cạnh tranh trên thị trường. Và thứ tư nữa là cái ứng dụng mà Global WB Bank của Uri Bank thì rất là thuận tiện. Mình có thể sử dụng để chuyển khoản, đăng ký khoản vay và sử dụng rất nhiều dịch vụ khác trên này. Tìm kiếm thông tin cũng rất là thuận tiện và nhanh chóng ạ. 제가 서 있는 이곳 베트남 우리은행은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도입한 지 1년 8개월 만에 가입 고객만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1위인 신한은행도 모바일 뱅킹으로 현지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통합 모바일 앱인 솔의 베트남 버전을 출시했고 최근엔 베트남 1위 SNS 업체인 잘로와 업무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베트남에서 11월 6일에 모바일 뱅킹 어플인 솔을 출시하여 3주일 만에 가입자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8천만 고객을 가진 잘로 및 전자지갑 업체인 모모와 제휴하여 디지털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 전체 거래 중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는 1,400만여 건으로 60%에 달합니다. 후발주자인 농협은행도 베트남판 모바일 앱을 내놨고 내년엔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도 앞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모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 이제 비대면 매체들을 갖다가 고도화하는 전략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런뱅크 베트남을 고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확대해서 개편할 예정으로 있고요. 국내 5대 은행들이 베트남에 운영 중인 영업점은 총 41개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7%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에 높은 휴대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이곳 베트남 시장이 국내 시중은행들의 수익성 다변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대형 이벤트들이 많은 날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연기가 됐고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래가 재개가 됐죠.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56포인트, 코스닥은 66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죠.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20일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현재 18%가량 오르면서 39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권에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좀 악재로 작용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귀재로 불린 짐 모리스가 아난티의 사회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요. 금강산 관광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난티 현재 26%가량 오르면서 12,450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